그 다음에 4-9번 책에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이라는 타이틀인데 결국 요 설명이에요. 지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서 이행의 반수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예요. 더 여기서 나간다면 상고심의 부분은 잘 사법시험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아예 엮인다면 하급심에서 여기서도 하급심에서 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소의 이익이 있냐 없냐에서 나는 이제 확인의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분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멸시켜야 되는데 하급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채무부존재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부적법 각하시켰어요. 그런 생각하에 부적법 각하,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부적법 각하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행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약간의 과실상계를 잡아주긴 잡아줬지만 한 60% 인정해서 예컨대 뭐 한 5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됐어요. 5천만 원 지급하라. 그러니까 채무부존재가 각하됐는데 실질적으로 각하되지 않았다면 채무부존재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원고의 채무부존재가 일부라도 채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채무부존재는 기각돼야 될 거잖아요. 기각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각으로 안 가고 부적법 각하시키고 이행 부분만 반소 부분만 5천만 원을 이행하라 예컨대 이런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상고를 했어요. 예컨대 뭐 항소를 했던 상고를 했던 상급심에 불복을 했어요. 뭐가 불복이냐? 이거 왜 부적법 각하시켰냐? 그 다음에 이거 금액 그러니까 결국 그 항소는 뭐예요? 자기가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서 이거 다 걸면서 상고를 했어요. 근데 상급심에서 대법원에서 아까 어떻게 봤어요? 부적법 각하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입장은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그럼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부적법 각하신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서 일단 소의 이익이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부적법 각하 단계에서 끝날 일은 아니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본안 단계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대법원의 입장에 의한다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이 판결은 그대로 승인했어요. 제대로 했다라고 지금 승인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요 판결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 판결. 본안까지 끌고 들어온 판결. (1심과) 만약 2심에서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으면 그럼 잠깐 이제 상급심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그럼 아예 우리가 소재기로부터 1심이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여기에 대해서 항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고가 있겠죠. 상고가.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 어떤 항소심도 변론 종결 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해서 이제 요 판결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의 상고심이 펼쳐지는 이런 틀이죠. 1심과 2심은 그 심리가 법률적인 심리도 하고 사실적인 심리 아울러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만 있어요. 그 다음에 1심과 2심은 사실적인 심리가 계속되는 속심이라고 그래요. 연속된다. 속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1심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해서 한 달락 늦었지만 한 달락 끊었지만 항소가 있다라면 그 끊어진 게 다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심이라는 의미는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펼쳤던 주장에다가 여기가 재판부가 바뀌니까 판사 3명이 바뀌니까 직접주의 구술주의 때문에 이 판사들이 보지 못했던 1심의 주장을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펼치기에는 조금 무모하고 변론을 어떤 원용에서 갱신하는 틀로 1심에서 펼쳤던 주장을 그대로 항소심에서 가져온 다음에 플러스 덧붙여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논리는. 그러니까 1심에서 펼쳤던 주장을 반복해서 이제 펼치는 것 플러스 뭐 1심에서 좀 놔뒀던 게 뭐 있으려면 있을 수 있고 보통의 경우는 소송 테크닉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뭔가 다 퍼부을 것 같지만 소송 테크닉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놔둘 수도 있어요. 괜히 먼저 뭐 잘못 말했다가 책 잡힐까 봐 그 다음에 그 정도 갖고 한번 판단 받아보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은 여의치 않으니까 항소심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주장을 써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소송상의 테크닉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야 1심 판결의 변론 종결시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붓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거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략상. 그러다가 항소심에서 이제 그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 그러니까 그거와 없이는 뭔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니까 그거라도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런 등등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감춰뒀던 것을 이제 항소심에서 쓰는 이런 그런 얘기는 그런 거에서 나와요. 실제 뭐 3차례 돈 빌려줬는데 증거가 차용증 같은 게 있는데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차용증이 3건 중에 1건이 없어졌어요. 2건 차용증은 있는데. 그랬을 때 2건이라도 막 싸울래니까 들이밀어서 너 돈 빌려간 거 맞다라고 막 할 판인데 그 2개 내놨다가 덜미를 잡힐 것 같아요. 왜? 3건 있는데 2건만 내면 거쳐서 탁 눈치를 채는 거예요. 1건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오리발 작전을 계속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건조차 차용증이 있는 거를 안 쓴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순진하게 그렇게 내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치면 요건 사실 때도 또 얘기했잖아요. 요건 사실 때도 뭐예요? 처음부터 실제 소송에서는 요건 사실처럼 딱 주장 펼쳐서 청구원인 사실 주장하고 이쪽이 그것에 대응해서 항변 사실 주장하고 여기가 또 항변을 보고서 재항변을 주장하고 이렇게 막 탁탁탁탁 기다렸다가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 방법으로서 논리적인 훈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소송은 그렇게 하겠어요? 실제 잘 안 그러죠. 우리가 싸움으로 치면 어쩌서 주먹 퍽 들어오니까 탁 맞고 내 왼쪽 주먹 탁 들어가 탁 맞고 어저 탁 들어 이래요. 막 이렇게 싸워요. 그냥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막 대로 다 퍼붓다가 나중에 허탈한 책 잡히니까 또 한편은 나름대로 가다듬으면서는 또 전략적으로도 접근하는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쓰는데 우리가 요건 사실적으로 뭐 그 주장 증명 책임이 너한테 피고한테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일단 가만히 있는다. 예컨대 청구이의소나 채무부존재 소송도 논리대로 하면 뭐예요? 나는 그런 소송 탁 던져놓고 그냥 입으로만 너가 했던 그 확정 판결에 내가 그 뒤에 변제했으니까 하고서 툭 던져놓으면 그쪽서 그 채권의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하는데 이쪽서 애초부터 청구원인의 같이 변제 사실까지 다 주장 증명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청구이소 들어가지 그냥 툭 던져놓고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건 우리의 어떤 근데 그런 요건 사실을 익히는 것의 의미는 그런 논리적인 훈련인데 한편 우리가 갑자기 지금 뭐 로스쿨 되면서 실무하면서 요건 사실 나도 그 책을 썼지만 너무 또 그게 빠져드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측면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요건 사실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기둥이면 기둥 4개의 기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지붕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그 기둥을 요건 사실이라고 본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요건 사실이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실제 벌어진 사실을 정형화돼서 기존 청구권이라는 틀에 이렇게 기둥으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벌어진 사실은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틀에서 생각한 것만으로 볼 게 아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자꾸 그걸 가지를 쳐서 이 틀 속으로 끌고만 들어오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에 빠진다라는 거죠. 자기 함정이랄까 그것에.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에 벌어지는 거는 다 그런 요건 사실 4개를 갖춰서 어떤 권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4개의 요건 사실만 자꾸 찾고 나머지 실제 어떤 의미 있는 사실을 안 보거나 치려고 한다는 거죠. 가지를 치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오히려 관건인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 기존 틀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요건 사실을 이렇게 맹종하는 게 사실은 조금 나는 또 한편 부정적인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논리 조작 틀로는 지금 이제 훈련 틀로 일본에서 사법연수소라는 사법연수원에 우리 해당하는 거기서 나온 틀이 이제 우리도 한 7, 8년 전부터 연수원에서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책이 나온 게 우리는 한 5년 전에 나온 거예요. 5, 6년 전에.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했는데 그때 책도 나오고 그게 지금 이제 실무적인 교육이 되니까 이쪽 연수원까지 와 있는데 한편 나는 거꾸로 내가 그걸 이쪽 연수원성의 교수들 말고 순수한 일반 로스쿨 교수로서 그런 책을 쓰고 하긴 했지만 한편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내가 감지는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 매몰돼가지고 볼 게 아니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이렇게 2심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한번 차단됐던 게
종국 판결로서 1심의 종국 판결이 여러분이 종국 판결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확정 판결과 구별을 해야죠. 종국 판결이 그대로 항소가 없으면 확정 판결이 되지만 종국 판결가 되면 이제 확정이 차단되죠. 확정이 차단돼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건데 1심과 2심은 속심이니까 이게 계속 사실심으로 펼쳐져서 연속되는 거니까 이 항소심 첫날 변론기일에 1심에서 자기 주장 펼쳤던 것을 생으로 막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것으로 하는 건 아니고 축약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새로운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직접 심리의 그 용도를 그 심리 원칙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간단한 세레머니를 하고 나서 더 추가로 공방을 펼친다의 개념이죠. 그래서 항소심에서의 변론 정결시가 결국은 1심만으로 끝났을 때는 사실심 변론 정결시가 우리가 판결의 어떤 기준시인데 항소심에서 열렸을 때는 항소심, 즉 상소심의 변론 종결시라고 우리가 쓰는 이야기가 1심만으로 끝났을 때는 1심 변론 종결시고 항소심까지 펼쳐졌을 때는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가 되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대법원은 사실심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사실의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대법원은 변론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대법원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후적으로만 이 판결을 사후적으로만 잘잘못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1심에서 2심은 속심이니까 연속되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바라봤을 때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소한 사람의 항소가 즉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1심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판결을 해요?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부적법 각하 판결이 있고 1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있고 1심에서 원고 청구의 기각 판결이 있듯이 항소심에서도 항소 자체 요건에 따른 부적법 각하 판결이 있을 수 있고 뭐냐 항소기간 같은 게 안 지켜진 채 들어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항소를 각하한다라는 부적법 각하에 해당하는 1심의 부적법 각하에 해당하는 항소심의 부적법 각하라는 그런 단계가 하나 있고 그것을 통과하면 1심에 있어서의처럼 항소심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한 항소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항소한 사람의 주장이 나름대로 맞다면 그래서 결국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는데 항소를 인용한다는 것은 지금 말로 우리가 하는 거고 실제 판결문은 어떻게 나타나요? 항소를 인용한다는 상황에 대한 판결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항소심의 주문 첫 번째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나가는데 항소를 인용하는 것은 1번에 항소를 인용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속심이자 사실심까지 하는 거니까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하고서 항소심에서 바라본 항소심 변론 종결시에 있어서의 원고의 청구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항소를 받아들여준다는 건 1심을 취소시켰으니까 일단락 져서 결론을 맺었던 것을 취소시키니까 스스로 그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 나름대로 그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됐겠죠. 그랬을 때 다만 그 상황에서 418조인가 거기 어디에 보면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본안 판결로서 끝난 게 아니라 부적법 각하의 소각하 판결로 끝났을 때는 취소하고 자판이 원칙인데 자판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또 캥기는 게 나와요. 본안까지 안 가고 끝난 1심 판결에 대해서 신급의 이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때는 부득이 환송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판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환송을 하라. 환송해야 되는 상황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 1심에서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부적법 각하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시키고 곧바로 항소심에서 판단하면 1심급에서의 본격적인 판단을 못 받은 이런 꼴이 되니까 한심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꼴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단서가 달려있네요. 어떤 거냐면 이 소송법에서의 테크닉은 뭔가 그 사람의 불이익 같은 것 때문에 배려해서 해주는데 신급의 이익을 그러니까 보장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다. 그건 꼭 반드시 공익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조치인데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괜찮다. 그 다음에 1심에서 부적법 각하로 끝나긴 했지만 거의 본안의 얘기까지 막 어우러져서 막 하다가 끝났으면 굳이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본안 심리까지 단계가 충분히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었던 거라면 굳이 안 돌려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의 입장에서 반드시 환송하라라는 것의 단서는 피고가
동의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본안적인 판단이 심리가 됐었다는 판결까지는 못 갔고, 왜 그러냐면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은 그 판단 시점이 변론 종결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 판결로서 부적법 각하 판결은 어떤 단계적으로 보면 본안에 앞서서 통과해야 되는 요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게 딱 어떤 단계적으로 딱 소송 요건을 먼저 다 체크해서 그 통과해서 본안으로 가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어우러져서 심리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변론 종결시 시점에서 의 소송 요건이 통과 못하면 본안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본안 판단이 전제 요건이지, 실제는 어우러져서 심리가 되는 거지, 단계적으로 팍 소송 요건을 먼저 첫날 확 조사해서 통과했느냐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단계지 어떤 시간적인이랄까 어떤 공간적인 단계는 아니다. 관념적에서의 단계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조문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종가 219조에 보면 뭐예요? 1심 판결에서 변론 없이 하는 판결로서 부적법 각하 판결이 그 소송 요건에 충족 못된 게 보정될 여지가 없으면 변론 없이 그대로 판결할 수 있다. 219조인가요? 그런 조문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변론 없이 134조를 둘러싸고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 기본 틀인데, 판결을 함에 있어서 본안 판결, 소송 판결 포함해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 변론을 거쳐야 되는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게 보정될 성질로서 보이지 않는 거라면 그걸 끌고 갈 필요 없이 어차피 끌고 가서 나중에 부적법 각하되는 이 보정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변론을 열지 않고도 그닥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도록 한 조문이 219조 조문은 하나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소송 요건에 대한 거와 본안에 관한 것은 관념적인 의미에서 단계고 전제 요건이고, 이걸 통과하고 그걸 판단해 준다라는 것이지 어떤 시간적이라든지 물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1심에서 언제 본안하고 같이 막 심리가 되다가 하여튼 결정적으로는 소송 요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기착은 됐지만, 본안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일 때까지는 굳이 환송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으로서 그렇게 조문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네요. 거기까지 됐어요, 일단. 그래서 1심과 2심의 관계에서 2심에 있어서는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환송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편 2심과 대법원의 관계는 어떠냐? 2심과 대법원의 관계는 다시 이번엔 세로로 그릴게요. 1심이 있고 2심이 펼쳐졌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네요. 법률심. 그러니까 내 책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상고 이유 같은 건 조문도 있고 책에 하나의 그 항목을 잡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뒤 색인을 봐도 상고 이유 뭐 이런 건 다 색인이 있는데 항소 이유에 대한 건 색인이 없고 조문이 없고 왜 교과서에 한 챕터 한 항목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내가 책에 하는데, 항소 이유는 사실상 범죄를 다 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하니까 굳이 설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1심과 2심은 속심으로서 계속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항소 이유라는 것을 뭐 책정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고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고 해서 상고를 했어요. 근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니까 변론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럼 상고심에서 바라봤을 때 상고가 이유 없다면, 다시 여기서도 상고의 요건에 따른 부적법 각하라는 판결이 여기도 있을 수는 있고, 그게 통과했을 때 상고를 인용하느냐 기각이냐의 단계가 있는데, 그 상고한 사람의 불만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상고 기각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상고 기각으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재심이란 나중에 추후에 돌발적인 어떤 특수 상황이 있어서 재심으로 갈 수는 있지만 상고 기각이 선고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은. 그런데 상고한 사람의 불만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면 원심인 항고심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때 어떻게 판단하냐? 이때는 용어가 어때요? 취소하고 재판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무슨 용어가 입에서 나와요? 파기환송, 파기환송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는 왜 파기환송이란 말을 쓰고 아까 1심과 2심은 취소라는 말을 쓰고,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왜 항소 이유는 항목이 없을까? 계속 이건 왜 파기라는, 이때는 취소와 파기가 뭐 비슷하게 뭔가 깬다, 뭐 없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언뜻은 이해되는데, 왜 용어를 또 특별히 여기서는 그런 용어를 썼을까? 파기가 왠지 고급스럽고 멋있어서 그러나, 취소는 그냥 일상 용어 같기도 하고, 파기는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잖아요. 어디서 파기라는 용어 잘 안 쓰잖아요. 취소는 우리끼리도 쓰지만 일반 사람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왜 이때는 파기라고 했을까? 그런 궁금증. 아무도 말 안 해주는데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판결이라는 것은 어제 틀에서 사실을 확정해서, 어떤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나온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판결이라고 이해를 해봐요. 그러면
공식으로 치면 어떤 스몰 a를 어떤 사실에 확정해서 확정된 어떤 사실이라고 해봐요. 그러다 법규의 해석 적용을 곱하기 표시로 해서 라지 a의 법규의 해석 적용을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나온 판결로서 권리 의무를 알파라고 표현해서 일단 이해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소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 법규의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 다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의 어떤 판단의 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몰 a가 아니라 스몰 b여야 된다고 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지 a라는 법규의 해석 적용을 라지 b라는 해석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따지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베타로 바꾸고자 하는 게 항소 단계에서 이야기죠. 그럼 이제 상고심 단계는 뭘 건드릴 수 없어요. 스몰 a가 스몰 b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라지 a가 라지 b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서 그래 보니까 라지 b로 봐야 되겠네 해서 이것을 깰 때는 전부를 깨요, 실은 뭐를 깨는 거예요? 요것만 깨잖아요. 파기하는 거예요. 파기하고 자기네가 사실은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구속되니까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파기해서 환송하는 게 원칙적인 틀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했어요. 이해되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취소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 재판하는 거가 가능한 것은 사실적인 심리가 있었으니까 가능한데, 대법원에서 볼 때는 그 라지 A냐 라지 B냐만 건드리는 거다. 그래서 파기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그때는 취소라는 말을 안 쓰는 게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몰 a는 구속된다. 그건 건드릴 수 없다. 변론이 원칙적으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라지 A를 건드려서 파기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환송 후에, 그럼 환송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원심의 또 다른 재판부, 동일한 재판부는 아니고 또 다른 재판부가 이 올라가기 전에 원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터져서 이렇게 연결돼서 판단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공방을 펼쳤을 거니까 새로 내려왔을 때 파기된 거에 따른 주장을 한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A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지금 라지 A가 아니라 라지 B로 대법원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왔다면 내 주장도 그것에 맞춰서 뭔가 더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보통은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항소를 당해서 다 퍼부었겠죠. 아까 뭐 1심과 2심에서도 그럴 판인데 뭐 퍼부을 거리가 뭐 남아있을 거리는 없을 확률은 무진장 많은데, 그래도 또 있다면 이제는 라지 A라는 법률의 해석 정의에 맞춰서 자기가 사실 주장을 펼쳤던 거가 라지 B로 바뀌는 한도에서는 또 뭔가 거리를 그거에 맞춰서 더 퍼부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 환송 후에서 펼쳐지는 여기서는 기존 A로 펼쳐졌던 것을 전제로 역시 살려놓고 있는 거죠. 아까 1심에서 2심에서 애초에 살려놓고 시작하듯이 여기가 터져서 속심척을 연속이 되니까 요거 살린 다음에 뭐를 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A-를 더 주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주장할 거리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을 받으니까 법률적 해석 적용은 이제 A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되겠어요? 라지 B로 해야 되잖아요. 라지 B로 해야 되니까 이걸 풀면 A의 B 더하기 A-B가 되는데 요거는 뭐였어요? A의 B로 되면 알파가 아니라 베타가 되잖아요. 베타가 되는데 그럼 파기 환송 후에 원래 알파였던 게 무조건 뒤집혀서 이제 환송됐으면 승부는 뒤집히는 게 거의 맞겠지만 이 변수 때문에 다시 알파일 수도 있어요. 요 변수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산수 못해서 뭐가 안 되고 이 집합 못 지금 스몰 a와 라지 b가 결합되면 결론은 베타로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는 대부분 그러겠죠. 한번 뒤집혀서 이제 졌던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도 파기되면서도 또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은 나온다. 왜? 그 오른쪽에 A- 주장에 따른 어떤 거가 부과되면서 그렇게 법률적 해석을 라지 b로 해도 결국은 또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해되겠어요? 그런 것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에서의 여러분 교재 어디든 있는데 그걸 말로 써놓은 건데 내가 이렇게 수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심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리가 돼서 이제 펼쳐지는데 이 수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보면 무슨 말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심, 2심 이거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뒤집혀서
그것이 불만이었던 사람인 원래는 이겼던 사람이 뒤집혀진 사람이 2차 상고심도 또 펼칠 수 있어요. 또 한 번 상고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기환송됐는데 다시 알파로 결론이 났을 때는 어차피 졌던 사람이 또다시 2차 상고심 할 수 있고, 뒤집혔을 때는 원래 이겼던 사람이 이제 졌으니까 상고심 할 수 있고, 2차 상고심 벌어져서 2차 상고심에서의 대법원에서 2차 상고를 기각시키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또 한 번 파기환송되면 이제 또 5차전, 6차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2차 상고심 정도에서는 끝나겠죠. 대부분. 근데 1차 상고심에서 기각되는 끝나는 건데 파기환송되면 이제 다시 환송 후에 원심 법원에서 한 번 벌어지고, 거기서 만족 못한 사람이 2차 상고를 하면서 2차 상고에서 이제 매듭이 젖으면서 기각되면서 확정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항소심, 상고심 얘기를, 재심 얘기는 첫날 얘기하고 항소심, 상고심 얘기는 오늘 지금 처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이해를 설명을 지금 하려다가 거기까지 미리 해놨는데, 그래서 소송력 이제 본안에 판단한 것이든 변론 종결실 기준으로 판결을 세팅을 해서 하는 거야. 근데 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변론이 없으니까 변론 종결실이라는 게 상고심에서는 없는데, 가끔가다 판결을 보면 상고심 상황의 어떤 소송 요건적인 결격 같은 게 또는 거꾸로 안 갖추지 못했던 게, 그래서 부적법 돼야 되는 게 상고심에서 갖춰지면서 괜찮은 것으로 되고, 이런 케이스도 가끔가다 있어. 근데 원칙은 본안이든 소송 요건에 관한 것이든 그 기준시는 항소심이 만약 열려서 대법원까지 왔을 때는 항소심 단계에서 세팅해버려야 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도 가끔가다 있어요. 실제 그런 케이스가 특이하게 시험 불복 소송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좀 아까 약간 농담성으로 얘기했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예민한데, 사법시험은 불복 소송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불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시험은 아직 뭐 그런 거는 있을 뭐 그런 상황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순위 경쟁시켜서 막 떨어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다가 어떤 사람이 1차를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 그 해 1차를 한 문제 차로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헌법 문제가 미스가 출제했다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미스 출제한 게 뭔가 뭐 자기 주장인데, 하여튼 처음에 불복 소송 낸 사람은 안 받아들여졌어. 그 행정소송으로서 그때 당시로 치면 총무처가 불합격 처분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잡담이자 민사소법 지식이야. 그러니까 항고 소송으로서 그 불복한 게 거부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뭐 문제 미스를 했다고.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 다 지금 뭐 여러분은 개정법 이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언제부터냐면 98년 이전에는 항소심은 2심부터 시작했어. 그 이유는 행정청 자체의 심판을 하나의 준사법적으로 봐서 한 신급으로 쳐준 거야. 그래서 행정소송은 2심에서 시작한 거야. 지금도 그런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특허 심결 등 취소 소송을 보면, 아마 지금 특허법이나 그쪽 정권사 보면 특허 심판원의 심판을 한 신급으로 쳐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특허소송, 특허법은 대전의 고등법원급이 시작으로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었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항소심에서 불복했다가 깨졌어. 항소심에서 불복했다 깨졌는데 이 사람이 대법원에 올려붙인 거야. 대법원에 올려붙였는데 이제 시점은 전년도 떨어진 거가 이제 그러니까 1심 거치면서 대법원까지 오니까 한 1년이 흐른 거야. 그렇게 해서 대법원 단계에서 이 사람이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전년도에는 이제 그런 한 문제 차로 떨어지고 뭐 소송도 하는 와중에 붙은 거야. 그 다음에는 붙으니까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따진 내용이 1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행정법원 그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얘가 1차를 그 뒤에 붙으니까 어떻게 처리한가? 1심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 얘가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외이익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부적법 각하시켰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왜 소외이익이 없냐? 그 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붙었다 이거지 1차. 그러니까 전년도 걸 설사 네가 불복해서 네 손을 들어줘도 전년도 거 상황은 이미 오래되면서 끝났고
편 더 나가서 너 올해 거 1차를 붙었으니까 올해 2차 볼 것까지의 작년 합격은 작년 2차와 올해 2차를 볼 수 있는데 이 판단 시점에 올해 2차까지가 다 질러나가서 너 혼자 때문에 어떻게 시험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끝난 거고 더더욱 너는 올해 1차 붙은 게 있으니까 뭐 굳이 소외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물리친 거야. 이 사람이 사실상은 본안 판단 못 받아본 채 대법원에서 꺾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였는지 민사소송을 냈어. 이제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때 총무처가 예를 들어 국가가 이렇게 시험을 잘못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했다. 그래서 손해금이 얼마인지 알아? 1,200만 원을 청구했어. 1,2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신림동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치면 1,200만 원 이런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행정소송에서 불복은 자기만 했는데 여기는 아버지도 정신적 손해를 해서 아버지도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 해가지고 아마 1,2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그리고 민사손해배상에서 1심에서 오히려 1심에서 그 문제를 애매하게 출제했고 명쾌하게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출제했었어야 되는데 출제를 못했기 때문에 1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어.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소송에서는 뭔가 제대로 판단도 못 받아보고 소외이익이 없다고 부적법 각하되고 민사에서는 이겨서 나름대로 이제 의기양양하고 내친 김에 이제 그 해는 못 붙었지만 그 2년 뒤엔가 3년 뒤엔가 이제 시험에 붙었어. 사법시험에. 그 민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다소 문제를 이상하게 냈더라도 수험생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정답을 찾았었어야 된다고 손해배상을 깼어. 대법원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거꾸로 1심에서 인정해줬던 손해배상을 대법원에서 깨가지고 이 사람 결국은 행정소송 써도 큰 소득 없이 끝나고 민사사건도 뭔가 받을 듯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깨졌어. 그래가지고 매번 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그것도 험난한 싸움이었어. 험난한 싸움.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상황을 다 해가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돼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와서 보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럼 봐봐. 지금 상소심의 구조를 설명했는데 1심에서 내지는 2심에서 하여튼 하급심에서 부적과 가까운 부분이 지금 대법원의 입장에서의 입장은 뭐야? 아까 객관식 선택형 지문에도 냈듯이 반소로서 이행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애초에 부존재 소송이 소외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가 지금 대법원 입장이란 말이야. 그럼 소외이익이 없어서 소송 요건의 부적법 각하는 통과했어. 그럼 여기서 대법원이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봐. 대법원이 여기서 이것을 1심을 파기했어. 만약 항소심 기준으로 하면 1심을 취소했어. 그 다음에 2심과 1심 관계라면 환송을 해야 돼. 부적법 각하로 끝났던 게 소외이익이 없는 게 아니니까 돌아가서 본안 판단을 처음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아까 418조 조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말로 들었던 그 교과서적인 지문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 항소심 가서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 1심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환송하라 하면서 1심에서 충분히 이제 지금 예외가 심리가 본안적으로 됐으면 굳이 환송할 필요 없다 등등과 결부돼서 1심에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심리 결과 소송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본안 청구는 기각적인 심증이 들 때 환송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각 판결을 해주는 게 어떠냐인데 지금 현재 판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기각 판결을 직접 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항소를 기각해라 내지는 상고를 기각해라 그런 교과서의 상황을 공부한 적이 있는 점인지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대한 것이 뚫고 들어와서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기각적인 심증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지금 418조 단서의 상황처럼 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심증대로 스스로 심리하면 청구가 기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기각으로 나가다 보면 불복한 측이 부적법 각하를 탓하면서 불복했는데 불복의
그 경중에 있어서 부적법 각하보다 이제 기각이 더 나빠지는 느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고 그냥 항소를 기각하라는 게 지금 판례인데 학설은 어떻다 이거. 불이익 여부는 본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더 나빠지느냐를 따질 것이지 부적법 각하 판결은 본안과는 관계없이 불이익으로 따질 기준을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심증이 그렇게 된다면 청구기각 판결을 해줄 수도 있다가 지금 학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잘 봐봐. 이 상황에서 그게 벌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요거는 지금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뚫고 들어와서 본안까지 들어올 수 있겠는데 요거는 맞다고 그랬어. 채무가 부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 잘못이 과실상계가 좀 잡혔지만 과실이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물어주라고 했다는 의미는 채무 부존재의 본안을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면 부존재의 존재, 채무가 존재하니까 부존재 확인 청구는 그 심증대로라면 어떤 심증이야? 그 심증은 지금 우리가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느껴야 돼. 요게 제대로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심증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시켜야 된다는 심증이잖아. 채무 부존재에 있어서는. 잘 생각해봐. 반소로 치고 들어간 손해배상금은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채무 부존재 기준을 보면 기각시켜야 되는 심증이잖아.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적법 각하를 뚫고 들어와서 본안까지 하는데 본안의 심증이 기각적인 심증이 있다의 교과서의 그 상황을 요 사례에서 스스로 지금 잡아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학설의 입장에 의하면 과감하게 소송요건 통과하면서 청구기각도 본소 부분도 청구기각을 시킬 수 있는데 판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항소기각을 시켜야지. 내지는 상고심이라면 상고기각을 시켜야지. 그것이 핵심. 그러니까 되게 고난이도의 상황이 숨어 있는 걸 자기가 포착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판례가 99년 판례적인 상황을 평석하면서 자꾸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이게 그 사례 문제. 지금 이해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소로서 이행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미 선행적으로 있었던 본소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본소의 소외이익이 소멸되느냐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한술 더 떠서 이제 그게 판례대로 실무대로 입장이라면 소외이익이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원고 측의 항소에 따라서 소외이익이 있으니까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본안의 심증은 이 반소 부분에 대한 심증이 거기가 같은 심증으로 친다면 청구 기각을 시킬 심증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418조 단서에서 청구 기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겠느냐의 그 여러분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등에서 나오는 한 페이지 정도의 그 학설의 선악의 학설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항소가 기각된다. 학설의 입장 중에 제일 일반적인 학설을 취한다면 청구기각도 가능하다. 그렇죠? 학설은 몇 개 다양한데 청구기각이 주류적인 입장인데 청구기각이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지금 그래서 이기에 내가 항소심 등의 그런 상황, 상고심의 상황까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연습책 기준으로는 4-9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 본소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본소의 소외이익이 소멸되는지의 쟁점은 다시 반복됐는데 하급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본소의 소외이익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싶은 식으로 해서 판례가 변경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고 2010년 7월 15일 선고 아까 불러줬던 2010-2428 내지는 2435 판결에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판례하고는 달리 지금 두 번째 쟁점이었던 청구기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 쟁점이 된다. 항소기각으로 하는 게 실무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사례 아니고 별도의 어떤 사례에서 최근에 2011년 3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기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과감한 또 판결을 하급심에 내렸어요. 요새 가끔가다 하급심에서 과감하게 하는데 청구기각의 학설의 입장, 오히려 대법원 판례와 달리 청구기각 할 수 있다. 요 사례 지금 반소의 이 채무부존재 사례는 아니고
별개의 사례에서 부재소 약정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재소 약정이 있었으면 부재소 약정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가 됐었어야 되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어떤 그런 사례였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청구기각을 시키는 식으로 했던 판단을 했던 하급심 판결이 좀 아까 불러준 2010나 63173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깨질 상황으로 올라가서 그걸 봤었어야 되는데 상고를 안 해서 그대로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청구 기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판결인데 아마 대법원에 갔으면 깨졌을 것 같은데 상고가 없어서 확정이 됐어. 그래서 청구 기각서를 주장한 하급심 판결로서 의미가 있어서 자세히 내 연습책에 356면에 써놨어. 뭐 거기까지 여러분이 자세히 익힐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청구 기각의 학설에 주장하는 것에 지지하는 식의 하급심 판결도 있었다. 근데 상고되지 못한 채 확정돼서 최종으로는 우리가 뒤집힐지 아닐지 지금 그것까지는 못 간 거다. 거기까지 이해됐죠?